엄청 많이 오셨네요. 100명 이상 오셨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많이 바쁘실 텐데 주말을 희생하셔서 오셔서 그래도 정말 저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배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많이 까먹습니다.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지금 네 말을 믿고 집을 팔고 3억 대출 땡겨 받아가지고 코인에 갖다 박았다. 저보고 책임을 지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언제 집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코인을 하라고 했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말은 또 이제 챙겨 안 들으시고 코인을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 코인의 변동성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높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줄어들어서 주식의 서너 배 정도입니다. 주식의 서너 배. 그 말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주식이 5% 움직이는 것과 코인이 15에서 20% 움직이는 거는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코인이 10%, 20%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많이 심적으로 흔들리는데 10%, 20%는 그러니까 그 주식 쪽으로 보면은 3%에서 5% 움직인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23년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15%, 미국 주식은 4%, 그리고 뭐 나스닥은 5%, 개도국은 한국 주식도 5% 정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그 월간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간에 평균적으로 이 주식이 움직이는 게 그 미국 주식은 4%, 한국 주식은 5%, 그리고 코인은 한 15%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2년, 14년에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88% 정도였는데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투자 비중을 주식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 100%를 넣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주식에 50%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3에서 4가 나누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적정한 자산 배분이 아닐까. 그리고 뭐 30%를 한다 그러면은 뭐 자산 배분의 뭐 7%, 10%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 1.3배 정도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기 이제 올레더 전략 예시를 제가 저기 드린 적이 있고요. 저기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합쳐서 5%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5%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보수적인 것 같기는 한데 뭐 5%, 10%이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를 까먹고 이제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갔다는 거는 본인 자산의 100% 이상을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100%, 150% 들어갔다는 건데 그건 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코인 쪽에서는 이제 홀드라고 하지 않고 호들이라고 하거든요. 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just hold, no cry, 뭐 저기 just hold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건 좀 이제 반대이고요. 이건 좀 반대이고 사실 코인 같은 경우는 80%, 90% 하락하는 구간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사이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코인을 보유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보유하는 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뭐 팁을 드리자면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4년에 한번 코인은 망한다. 2014년, 18년, 22년 그리고 아마 26년에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MD들 보면은 93%입니다. 93%.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가장 많이 떨어진 게 93%였고요. 이제 그게 대충 그게 2011년, 12년 요때였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그 후에도 비트코인이 80% 이상 하락한 경우가 꽤 자주 있었습니다. 보면은 저기 2014년 이 언저리에도 90% 빠진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후에도 저기 2018년에 80% 이상 하락했고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도 78%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이 안전한 자산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마켓 타이밍은 코인에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딴 코인들은 더 떨어져 절대로 덜 작살나지 않고요. 코인은 집 팔고 3억 빌려서 올인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중에서 그나마 선방한 코인이 바이낸스 코인인데 얘가 MDD가 80%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95% 넘어간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위험하다. 그래서 절대로 큰 자산을 투자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강조할 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 보시면은 진짜 끔찍하네. 솔라나 96%, 리플 95%,
버티고 이더리움 93% 뭐 이렇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실제로 돈을 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걔네들이 코인을 사서 소각해가지고 그 자기네 코인을 좀 부스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MDD가 그나마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80%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5% 10% 너무 해제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불타기 기술이 있습니다. 불타기 기술. 저는 처음에 들어갈 경우 물론 이제 지금 얼마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5에서 10%로 시작을 한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은 추가로 매수하는 불타기 전략을 늘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VOD에서는 11장인가 뭐 그럴 건데요. 그게 가장 핵심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 아무리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본의 25% 이상은 이제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30%를 간다든지 35%를 간다든지 그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 아무리 말아도 내 총자산의 3분의 1 이상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이거는 전문가 중에서도 저랑 동의 안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그 비트코인만 거의 유일한 자산이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자산으로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실제로 100%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5에서 10% 시작을 해가지고 잘 돼서 오르면은 추가 매수, 안 되면 손절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자산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순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인데 저는 거기서 본인이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 자산은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가 깔고 앉는 부동산 가지고는 그거를 불릴 수도 없고 거기서 현금으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부동산에 두 채가 있다 하면은 그 두 번째 거는 당연히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내 집을 뺀 내 순자산 이제 그게 얼마인가 그거에서 20에서 30% 정도가 25에서 30%그 정도가 맥시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얼마를 내가 코인 자산 자체에 베팅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건가? 변동성이 워낙 세고 MDD가 세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반감기 후에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사실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이제 4차 반감기 지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그 2차, 3차 반감기와 굉장히 좀 얼추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정석적으로 이 코인이라는 게 반감기 12에서 18개월 전에 저점을 찍게 마련인데 실제로 지금도 17개월 전에 저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반감기 후에는 비트코인이 한 3배 정도 이제 올라졌는데 요번엔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4배 정도 올랐는데 그건 아마 그 ETF라는 요번에 새로 있는 그 유니크한 상품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추측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반감기가 한 달 지났으니까 대충 그 후에 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4차 반감기가 지금 왔는데 그 사실 1차 반감기 때는 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이제 분석할 게 비트코인 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초창기이고 그때는 변동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2차, 3차 반감기를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2차, 3차 반감기 후에 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은 4차 반감기 후에도 대충 어떻게 갈지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 2차 반감기 초반 1에서 3개월 차에 실망이 많았고요. 이제 보시면은 저기 2016년 7월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당시 650불이었어요. 650불이었습니다. 지금 그 저 후에 100배 올랐어요. 지금 100배 올랐고 그리고 보면은 3개월 후인 10월 9일에도 616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1불에서 12불 갔기 때문에 별로 올랐다고 볼 수가 없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오르내릴도 있고 내리내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처음 석 달 동안에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20일에 반감기가 와가지고 이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 2차, 3차 반감기 후에도 처음 몇 달 동안에는 장이 안 좋았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 5개월 차부터 비트코인이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저기 16년 10월에 비트코인이 600불이었는데 갑자기 다음 달까지 700불이 되고 그 다음 770불까지 훅 갔는데요. 물론 그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좀 간 친구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저기 12불에서 두 달 만에 8불로 떨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좀 간 코인도 있고 안 간 코인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뚜렷이 좀 앞서 나갔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뭐 좀 그저 그랬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둘 다 같이 신나게 오르는 시나리오가 보였고요. 보면은 저기 비트코인이 그 16년 12월에 770불이었는데 저기 17년 6월, 그 6개월 만에 3,000불이 되었습니다. 몇 배야 이거? 그 770불이니까 한 4배 정도 올랐네요. 6개월 동안에 올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대폭발했네. 8불에서 340불이 되었네요. 40배 넘게 이제 올랐고, 그리고 뭐 그거 말고 뭐 저기 뭐 대쉬 같은 친구도 9불에서 200불이 되었고, 뭐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2달 동안 워맨쇼를 보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비트코인과 함께 이제 팍 6개월 동안에 아주 신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 그 자산시장이라는 게 늘 영원히 오르지는 않고 많이 올랐으면 중간에 한번 조정이 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오는데 수익률을 보면 진짜 비트코인이 2017년 1월에 18%, 13%, 17%, 마이너스 2%, 35%, 85% 막 이렇게 올라줬어요. 미친 듯이 올라줬고요. 이더리움은 더 심하네. 26, 10, 100, 106, 85, 117, 260% 이런 식으로 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정이 왔죠. 조정이 왔는데 뭐 조정이 크게 오진 않았고요. 2017년 6월에 3,000불인 비트코인이 2,500% 떨어졌다가 8월부터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알트코인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이더리움이 17년 6월에 340불이었는데 저기 5개월 후인데 아직도 308불인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리플 같은 친구도 0.27달러에서 0.22가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리플, 램, 스팀, 메이드, 도지 이런 코인들은 그 저 6개월 동안에 별로 이제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처음 석 달 동안에는 그 이제 좀 횡보하다가 2달 동안 비트코인이 먼저 가다가 그다음 6개월 동안 애들이 전부 다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는 횡보 또는 좀 하락장이 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쵸 수익률이 이랬고요. 이제 그때는 알트코인은 반반 정도 가는 놈만 갔다. 예,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불꽃, 그게 이제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오르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 광기가 옵니다. 이제 2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6,000불에서 그 16,000, 최고는 19,000 얼마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비트코인이 진짜 한 3배 이상 이제 올라줬고, 그 이더리움도 300불에서 그 당시 그죠 예전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고, 웃기는 건 리플 같은 친구도 갑자기 2달 만에 20배 정도 이제 올랐고요. 그거 이제 보시다시피 정말 그 여기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2달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정말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올랐고요. 그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는요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 지들끼리 막 혼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2월 중순인가 이제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를 못했는데 12월 중순부터 한 1월 초중반까지 알트코인들 지들끼리 막 파티를 하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네, 그 11월, 12월에 그 비트코인이 160% 올랐고 12월에 메이저 알트코인 얘네들 평균이 360%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것도 큰 알트코인들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때 정말 미쳤고요. 네, 그리고 18년 1월에 더 이상 매수할 사람들이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당시 17년 말에 한국에 있었는데 그 한국 거의 모든 신문들이 1, 2, 3페이지는 코인 얘기만 있었습니다. 정말 코인으로 전부 다 도배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막바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정말 대중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아무런 것도 그 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시정 잡배들도 모든 사람들이 코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 매수가 들어갔고, 더 이상 이제 살 사람들 없었기 때문에 18년 1월부터 대폭락장이 시작이 되었고, 대폭락장이 시작한 후에 비트코인이 80% 이상 떨어졌고 나머지 코인들은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3차로 넘어가면요, 3차 반감기는 언제였냐면은 20년 5월 11일, 그때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그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터졌고 한 2월부터 봉쇄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시장도 3월 중순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1439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 한때 2만 불짜리가 코로나 때 그 제가 알기로는 3천 얼마 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때 세상이 나락으로 가고 있었고, 저는 그때 독일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밖에 안 나가가지고. 예,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사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좀 불안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나 죽기 싫은데 뭐야 이 나이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좀 그때 걱정은 좀 했는데 몸은 편했습니다. 밖에 안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뒤룩뒤룩 찌면서 이제 거기 앉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한 3월부터 중앙은행들이 돈을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지 경제를 살릴 수가 있고, 뭐 국가에서
회사에서도 뭐 이런저런 뭐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뭐 자영업자 도와주고 뭐 그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뭐 빵 사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3월 중순부터 다시 금융시장이 돌아가가지고 정말 무시무시하게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걸로 나오게 되었죠. 근데 어쨌든 그게 3월 15일이 최저점이었고 5월 11일 반감기가 왔을 때는 그 3,000원 불 얼마에서 이미 9,000불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8,800불까지 이제 올랐고요. 근데 그건 사실 뭐 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주식시장도 비슷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439 찍고 정말 한두 달 만에 거의 2,000 회복한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때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고 모든 자산이 엄청나게 오른 때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감기가 5월인데 8, 9월까지는 상대적으로 장이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긴 올랐는데 8,800불에서 1,300불까지 갔고요. 그래서 이제 첫 달에는 올랐다가 두 번째 달은 떨어지고, 세 번째 달은 다시 올랐다가 네 번째 달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좀 많이 올랐네요. 이더리움 2배 올라졌네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20센트가 24센트가 되니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5월부터 9월까지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졌고, 그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물론 이 중에서 괜찮은 알트코인들도 있었으나 별로 안 괜찮은 알트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후에 여기 이제 코로나인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넉 달 동안에는 횡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이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동안 얘가 먼저 달렸어요. 그러니까 10,000불짜리가 두 달 만에 15,000불이 되었습니다. 50%가 훅 올라갔죠. 보시면은 그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걔네들도 오른 애들도 있고 안 오른 애들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저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처음 서너 달 정도는 코인이 어느 정도 횡보 비실거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두 달 앞서 나갔고요. 그 후에 알트코인이 따라갔습니다. 보면은 2020년 11월부터 21년 3월까지 요 4개월 동안에 비트코인이 4배 올랐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15,000불에서 60,000불 갔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이더리움도 450불에서 1,800불 갔고, 나머지 여기 있는 소위 잡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2월부터 3월까지 넘어가는 구간에 비트코인 제외하고 딴 코인들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왔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에는 횡보, 그 다음 비트코인이 먼저 두 달 동안 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따라잡아가지고 신나게 같이 오르다가 조정을 한번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마지막 광기가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소위 부처빔이 오기 전에 두 달 동안에 마지막 광기가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3월부터 5월까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거의 오르지 못했는데, 근데 보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네들이 신나게 파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이 두 달 동안에 2배 올랐고, 리플도 4배 올랐고, 여기 보면은 나머지 그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다 최소한 뭐 두세 배는 오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파티가 끝나고 부처빔이 오고, 그때 센 하락장이 왔고요. 그리고 사실 10월, 11월에 마지막으로 더블 톱을 찍기는 찍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훌륭한 상승장은 21년 5월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끝난 것 같아요. 그때 11월에 비트코인이 잠시 최고점을 돌파하긴 했는데, 그때 최고점 돌파한 코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뭐 폴리곤인가? 요 정도 있었고, 나머지 코인들은 5월에 돌파했던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크립토 윈터가 와가지고 비실거리다가 지금 우리가 2번 상승장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합을 하면은 이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좀 더 놀랐다. 반감기 직후에는 오히려 좀 비실한다. 3, 4개월 동안에. 뭐 그 이론은 뭐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겁니다. 이제 특히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 분들이 이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반감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비트코인이 저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버티기 위해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다시 시장에 내놓으면서 팔고 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 압박을 준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언젠가 망하고 나서 약한 채굴자들이 시장을 떠나면은 매도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가격은 오른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는 그 비트코인이 오히려 좀 비실하고 알트코인도 비실하다가 그 후에 이제 그 약한 채굴자들이 망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먼저 두 달 정도 가고, 네, 그러면은 그 고래들이 돈을 벌거든요. 비트코인 가지고. 그 후에는 알트코인을 펌핑할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펌핑을 신나게 해요. 5개월, 6개월 동안 신나게 하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알트코인도 오르고 모두 다 행복하다가, 근데 보통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와가지고 한번 얻어 터진 다음에 그 조정이 짧으면 진짜 한 달, 그리고 길면 좀 더 몇 달 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광기가 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21년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머니 때문에 광기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았나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네, 어쨌든 그 마지막 광기가 오면은 여기서 중요한 사인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주춤한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그거 망각하고 지들끼리 막 혼자서 몇 배, 몇십 배 오르다가 이제 그 아름다운 상승장이 끝나고 대하락이 온다. 이게 지금까지 2차, 3차 반감기 패턴이었고요. 지금까지는 4차 반감기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점 찍은 것도 그 반감기 전 12에서 18개월 전에 찍었고, 그리고 실제로 반감기 후에 지금 장이 좀 비실거리고 있잖아요. 최근 2달 동안에. 그것도 대충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이것의 되풀이. 네,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이고요. 네, 물론 늘 이렇게 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예, 그쵸. 그래서 역사가 반복이 되느냐. 저는 why not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 흘러가는 거 보니까 역사가 그다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근거는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네, 지금 제 눈에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번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스마트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사실 이게 좀 되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요번에도요. 지난번과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좀 이제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뭐 나름대로 본인의 이상한 논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요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다르게 갈 것입니다 하는 것이 뭔가 스마트해 보이거든요. 어디 언론이나 방송에 나갈 때는. 근데 나중에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면은 그냥 과거와 비슷하게 돌아간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 반감기 전의 상승장이 2015년, 19년에도 있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한 3배 정도 올라졌거든요. 저점 대비. 요번에 4배 올랐는데 그거는 저는 그 ETF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좀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플러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충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패턴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안 갈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한 달 동안에 지금 이러고 있고요. 저거 제가 그린 후에 그 후에 조금 더 이제 올랐죠. 이제 이게 쭉 내려가가지고 저게 제가 요 그림을 그린 게 64,000불이었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가지고 67,000불까지 대충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감기 후에 한 달 수익률이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건 사실 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 연구를 하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장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진 놈이 그 다음 상승장에 좀 올려주는가, 또는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잘 버텨준 코인들이 그 다음 상승장에 더 잘 되는가, 그게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결과는 뚜렷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가 있죠. 자, 2달 동안에 비트코인은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면 니어나 피피처럼 최근 2달 동안은 오히려 강한 상승을 보인 코인을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진 뭐 BCH라든지 이런 코인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거를 제가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유튜브에 조만간 아마 올리겠죠, 그것도. 네. 그래서 이제 2차, 3차 반감기 후에 패턴이 놀랄 정도로 비슷했다. 그래서 지금도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다. 반감기 처음에는 오히려 좀 비실하고 약한 최고자 망한 후에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알트코인이 그 후에 오르고 한번 조정이 온 다음에 마지막에 큰 광기 시간이 온다. 이게 지금까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그래도 왜 규칙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뭔 내용이냐 하면요. 블랙스원의 위험성. 그러니까 이제 제 매도 전략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25% 또는 121 2평이 깨질 때 매도를 한다라는 게 제 전략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한 내용은 잘 안 맞잖아요. 왜냐면 조금 전에 내용은 그래 좀 참고 있으면은 반감기 후에 공급 줄어들고 비트코인 가고 알트코인 가고 파티 오고 광기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래도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고점 대비 25% 떨어지거나 121평 2평이 부러지면은 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저는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늘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What if not? 그러니까 아니면 어쩌라고 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마 그럴듯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냥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래는 제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많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블랙스완 하나만 오면은 제가 여기서 한 모든 전망은 다 쓰레기가 됩니다. 이게 98년에 IMF가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고요. 22년에 러우 전쟁이 있었는데 요 4개 이벤트를 이벤트 터지기 전에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있긴 있었겠죠. 한두 명 정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다고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은 저런 빅 이벤트들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사실 저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이제 무조건 언젠가 터집니다. 근데 블랙스원의 저기가 뭐냐 하면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올지도 모른다라는 게 블랙스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언론 같은 거 보시면은 그 대충 나오는 토픽들이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파월이 금리를 내리네 마네 또는 뭐 이제 뭐 미국이 중국에 뭐 압박을 주네 마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알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블랙스원이 아니고 다 알려진 사태인데, 근데 문제는 그 정말 큰 하락을 주는 그런 이벤트들은 우리가 지금 전혀 지금 생각도 못하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벤트가 한번 오면 확실한 거는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거기서 극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2024년에 블랙스원이 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놀라운 거는 그 확률이 얼마인지 심지어 가늠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블랙스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확률도 알 수 없다. 이게 블랙스원이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몇 년 안에는 무조건 블랙스원이 온다. 왜냐면 늘 와왔으니까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바이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저기 154층 올라가기도 했고 저 호텔에서 자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기 가면서 요 책을 읽었어요. 물질의 세계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근데 저기 읽으면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구나.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 책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많이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 나오는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없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이었고요. 세계 문명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저 두바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들 저거 다 모래로 만드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두바이 모래로는 안 됩니다. 두바이는 사막 모래이기 때문에 후진 모래라서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저 모래를 전부 다 유럽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 6개의 물질이 있는데 쟤네들 공급이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좀 저 책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 누구나한테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예를 들면 그 반도체 공정에서 수백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한 개 기업만 이상이 터지면은 그 전체 공정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도가 굉장히 커요.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이제 순도 높은 수정, 이제 요게 저 크리스털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코아츠가 있어야지만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거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뜬금없는 광산 그 하나에서만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그 하나에서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곳은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하고, 근데 그거는 ASM 기계 없이는 못한다. 근데 ASML 기계는 예를 들면은 독일에 있는 트롬프나 차이스 같은 회사가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다. 제가 저 트롬프는 독일에 있을 때 많이 가봤어요.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기자들이나 한국 업체들 오면 매일 데리고 가가지고 야 니네들 인터뷰해 해가지고 보냈는데 저렇게 위대한 기업인지 제가 잘 몰랐네요. 저 레이저 기업이. 어쨌든 쟤들 없으면은 반도체 안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세계를 보면은 저런 기업들이 있는데 전 저런 기업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저런 기업들이 다 있는데 저 중에서 하나만 뭐가 이상이 되고 빠지면은 반도체 공정이 안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좀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지금 코인으로 부자가 되시기 전에는 어떤 일본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그 삼성전자에 뭐가 부품을 납품하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그 회사가 이름 들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은 삼성전자가 당장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듣보잡 기업 중에서 하나라도 뻗으면은 우리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이 안 뻗어도 예를 들면 미중 갈등 이런 거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 딴 나라에 그 아픔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무역길을 차단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 또 저 책을 보니까 아찔했던 게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세계 경제가 뒤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비료가 없으면 다 굶어 죽거든요. 왜냐면 80억 명을 위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기 그 어떤 특정 소금은 미국, 중국, 모로코에서만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1세기 아시아는 저기 있는 호주의 포타라라는 곳에서 만든 그 광산에서 나오는 철로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그리고 칠레는 이제 구리와 리튬 강국인데 얘네들도 거기서 싹 다 긁어가지고 팔기 싫고 지금 공급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리튬이 없으면 2차 전지 못 만들고, 그리고 구리가 없으면은 이제 이런 그 케이블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기를 쓸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콩고 공화국이라고, 리퍼블릭 오브 콩고, 옛날엔 자이르라고 불렸던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 아프리카에.
거기도 코트라의 무역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북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있는데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이제 코발트라든지 우란 같은 이제 아주 희귀 자원들이 많이 널려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거기는 어떤 이상한 또라이가 독재자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자주적으로 살 겁니다. 우리 무역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세계 경제가 문제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예시를 들으면은 이제 러시아라는 굉장히 하찮은 국가가 정말 코딱지 같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이제 2년 전에 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전혀 몰랐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일 사료라는 그 회사가 500% 올라가지고 이제 그게 퀀트 종목이라서 제가 그때 저는 돈을 못 벌었는데 퀀트 하신 분들이 그거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2022년에 그 한일 사료 그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갑자기 무슨 뭐 내 먹이가 먹는 그러니까 내 먹이가 먹는 거를 만드는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이 왜 갑자기 5배 올랐을까? 저 궁금했는데 저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뭐 우크라이나에 포타시라는 이제 그런 소금이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비료를 잘 못 만든대요. 그래서 비료값이 그때 폭등해가지고 사료값 폭등하고 한일 사료가 올랐고 근데 우리 한일 사료 주주한테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료값 오르고 식품값이 확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러시아가 전 세계 석유의 12%, 가스의 17%, 그러니까 엄청 큰 데도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유럽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유럽이 다 같이 망했죠. 에너지 문제 때문에. 거기서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거기 왜 지난번에 마리오폴인가? 거기서 그 전쟁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그 공장에서 전 세계 네온가스라는 것의 50%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 네온가스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22년에 그 반도체 셔티지 그때 뭐 갑자기 반도체 없어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러우 전쟁 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앞으로도 전쟁, 무역 규제, 천재지변중으로 이런 이제 중요한 그 핵심 물질들의 이제 그 공급이 중단이 될 이런 가능성은 저는 꽤 있어 보입니다. 꽤 있어 보이고요. 저 책을 보고 야 지금까지 세상이 이렇게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게 정말 고마울 일이고 기적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 기적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믿을 수는 없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류를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뭔가 공급이 끊기면은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거 좋은 거를 또 만들어 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하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거 제대로 생각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못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좀 중요하게 하는 건 영생 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다 30년 안에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저런 6대 물질과 그 친구들의 공급이 중단되면은 한 2, 3년 정도는 늘 혼란과 블랙스원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다 왜 얘기하냐 하면은 일단 가격이 이상하면 팔고 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부 조금 전에 그럴듯한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무슨 뭐 그 반감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알트코인이 오르고 뭐 폭등이 온다라고 했는데 근데 블랙스원 하나 오면은 다 무효입니다. 다 그냥 이제 그 전망은 다 그냥 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이상하면은 일단 팔고 봐라. 왜냐면은 우리가 한 번 팔면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되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5월 1일 날 그 비트코인이 122평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저는 다 팔았을 겁니다. 다 팔았을 거고요. 근데 왜 결론적으로 이제 안 팔게 되었지만 다 팔고 근데 지금 아마 이미 어느 정도 재진입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121평 위로 다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팔고 늘 다시 되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면 일단은 팔고 그 후에 생각하는 것이 저는 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엄청난 블랙스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진 게. 그래서 일단은 팔고 더 떨어진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행히도 살아남은 거고요. 일단 내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되사면은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쓰리긴 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뭐 57,000불에 팔아가지고 62,000불에 되샀다 하면은 좀 쓰리기는 하는데 그거 좀 쓰리는 게 블랙스원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덜 비쌉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이제 그 잠재적 블랙스원은 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수천만 개의 블랙스원 중에 몇 개 일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80억 명의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또라이는 정말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한 그 자연 재해가 어디선가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AI가 이상하게 발굴해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 아니고 제가 지금 상상치도 못한
못하는 블랙스원이 어디선가 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보아라. 블랙스원 하나 오면은 모든 전망이 다 X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25% 또는 122평 아래 떨어지면 일단 팔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중에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말아라고, 두 번째는 가격이 이제 내가 정한 선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은 일단 팔고 봐라. 그게 이제 우리의 최선의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뭘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